미국의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스미스는 음악을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20년 넘게 세계를 여행해왔다. 최근 그의 관심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으로 향했다. BTS, 블랙핑크와 같은 이름들은 이제 미국에서도 너무나 익숙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는 질문을 던졌다. 이 음악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지금의 K-팝을 만든 뿌리는 무엇일까?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앞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는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방대한 자료를 뒤적이며 한국의 1980년대와 1990년대 음악 차트를 살펴보던 어느 날 그는 한 이름을 발견했다. 조용필. 낯선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 옆에 붙어 있는 가왕, 한국의 국민 가수라는 수식어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동료들에게 이 이름에 대해 물었다. 베테랑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조용필이 없었다면 지금의 K-팝도 없었을 거야. 그는 현대 한국 대중음악의 시작이자 뿌리와 같은 인물이지. 마이클은 곧바로 조용필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의 음악을 처음 접하게 된 순간 마이클은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다. 단발머리라는 곡을 플레이하자 강렬한 디스코, 리듬과 락 사운드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것은 그 음악을 이끄는 조용필의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멜로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다. 마이클은 혼란스러웠다. 이 곡이 1980년대 한국에서 나왔다고? 이런 음악을 그 시대에 이미 만들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는 계속해서 조용필의 음악을 들었다. 발라드 친구여는 마이클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는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용필의 목소리만으로도 곡에 담긴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마이클은 과거의 추억이 떠올랐다. 오래전 잊혀졌던 친구들과의 순간들이 다시금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깨달았다. 조용필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되살리고 공감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마이클은 결심했다. 단순히 조용필의 음악을 발견한 것을 넘어 그의 음악이 현대 K-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의 음악적 유산이 지금도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세상에 알리기로 한 것이다. 그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계획하며 다짐했다. 조용필의 이야기를 찾아 전 세계에 전할 것이다. 이 여정은 단지 한 사람의 음악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이야기와 전설을 다시 세상에 되살리는 작업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날 밤 마이클의 작업실에선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작게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조용필과 함께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마이클 스미스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은 차가운 겨울 아침이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이어폰을 꼈다. 조용필의 음악, 단발머리가 흘러나왔다. 처음 들었을 때는 단지 독창적이라고 생각했던 곡이 이제는 다른 감정으로 다가왔다. 강렬한 디스코, 리듬과 락 사운드. 그러나 곡을 이끄는 조용필의 목소리에는 단순히 멜로디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마이클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 음악이 한국에서 1980년에 나왔다니 믿기지 않아. 이건 미국에서도 혁신적인 사운드였을 거야. 서울에 도착한 마이클은 한국 음악 전문가인 박 교수와 만났다. 박 교수는 조용필의 음악적 업적을 설명하며 흥미로운 일화를 들려주었다. 조용필이 처음 음악 활동을 시작한 1970년대는 한국에서도 대중음악이 막 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대중가요라 하면 주로 트로트나 포크 음악이었죠. 그런데 조용필은 달랐습니다. 그는 록밴드 출신이었고 1975년 록밴드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을 결성해 대중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록음악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한 번은 지방 공연에서 관객들이 소음 그만 내고 트로트를 부르라며 돌을 던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놀란 얼굴로 물었다. 돌을 던졌다고요? 그런데 그는 왜 계속 음악을 했죠? 박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언젠가 통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1979년 그의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은 드디어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의 고향과 그리움, 애환을 담은 이 곡은 순식간에 전국을 휩쓸었죠. 당시 이 곡은 라디오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방송됐고 레코드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의 앨범을 사갔습니다. 한국에서 그의 전설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마이클은 조용필의 음악적 영향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그가 공연했던 장소로 향했다.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 앞. 1980년대 조용필의 콘서트에서 벌어진 일화를 들었다. 박 교수는 그곳에서 있었던 유명한 일화를 전해주었다. 조용필의 콘서트는 늘 매진이었습니다. 티켓을 사지 못한 팬들은 공연장 밖에 모여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죠. 한 번은 공연 당일 아침,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공연장 울타리를 넘어가려다 경찰에 제지당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멈출 수 없었어요. 울타리 밖에서 노래를 부르며 조용필의 음악을 듣겠다고 버틴 팬들의 열정은 결국 언론에까지 보도됐습니다. 당시 그 열기는 지금의 BTS 못지않았다고 할 수 있죠. 이야기를 듣던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가 왜 그렇게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알 것 같아요. 그건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그대로 음악으로 담아냈기 때문이겠죠. 조용필의 대표곡 단발머리는 단순히 멜로디가 흥겹고 파격적인 음악적 시도라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상징하는 곡이었다. 박 교수는 그 곡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1980년대 한국은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지만 동시에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도 강했습니다. 그 시절 단발머리라는 헤어스타일 자체가 젊은 세대의 자유를 상징했습니다. 그 곡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개성과 자유를 찾고 싶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당시 디스코와 락의 결합은 전례 없는 시도였고 한국 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조용필의 목소리가 곡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를 통해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는 감동을 느꼈던 겁니다. 마이클은 조용필의 노래를 처음 들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말했다. 이제야 이해가 돼요. 왜 그 노래가 그렇게 강렬하게 다가왔는지. 그는 단순히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삶을 노래한 거였군요. 서울에서의 경험은 마이클에게 새로운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는 단순히 조용필의 음악을 탐구하는 것을 넘어 그의 음악이 현대, K-팝에 끼친 영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조용필은 한국에서 한 시대를 대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악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의 음악이 어떻게 지금의 K-팝으로 이어졌는지 밝혀내고 싶습니다. 나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를 세상에 알릴 겁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 마이클은 노트북을 켜고 다큐멘터리의 첫 기획서를 쓰기 시작했다. 화면 너머로 흐르는 음악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울리는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였다. 마이클 스미스는 한국에서의 조사와 조용필 음악에 대한 감동을 바탕으로 미국 음악계와 대중들에게 그의 음악을 소개할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이 작업은 단순히 곡을 들려주는 것 이상이었다. 조용필의 음악에 담긴 시대적 맥락과 감정을 풀어내고 그것이 어떻게 현대 K-팝의 뿌리가 되었는지를 이해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마이클은 미국 음악계에서 전설적인 프로듀서로 알려진 퀸시 존스를 찾았다. 퀸시는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를 제작하며 팝 역사의 혁명을 일으킨 인물로 다양한 문화적 음악을 수용해왔다. 스튜디오에서 마주한 퀸시에게 마이클은 조용필의 음악이 한국 대중음악의 큰 전환점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그의 대표곡 단발머리를 재생했다. 음악이 흘러나오자 퀸시는 눈을 감고 리듬을 따라갔다. 강렬한 디스코 비트와 락 사운드가 어우러진 곡이 끝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놀랍군. 이게 1980년대 한국에서 나온 음악이라고? 이 곡은 당시 미국에서도 매우 진보적인 사운드였을 거야. 디스코와 락을 결합하면서도 감각적인 리듬을 유지한 것이 대단해.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목소리가 곡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독보적이야.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간 게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전하려는 의지가 느껴져. 퀸시는 마이클에게 물었다. 조용필은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음악적 혁신가였군. 그의 이런 시도가 당시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지? 마이클은 곡의 배경과 단발머리가 1980년대 젊은 세대의 자유와 개성을 상징하며 당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퀸시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듯 말했다. 그의 음악은 단지 시대적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통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 이런 예술은 반드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해. 다음은 세계적인 팝 스타이자 소울 가수인 알리샤 키스가 초대되었다. 마이클은 조용필의 대표적인 발라드 곡 친구여를 그녀에게 소개했다. 피아노 선율과 함께 흘러나오는 조용필의 목소리를 들으며 알리샤는 눈을 감고 깊이 빠져들었다. 곡이 끝난 후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입을 열었다. 이건 단순히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에요.
이 곡에는 사람의 감정을 꿰뚫는 힘이 있어요.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곡이 전하는 이야기가 제 마음 깊숙이 다가왔어요. 특히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삶의 순간들을 들려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마이클은 이 곡이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잊혀진 친구들과의 추억을 되살려준다고 설명했다. 알리샤는 곡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연결감을 준다는 점에서 깊은 공감을 표했다. 그의 음악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정말 독특하고 잊혀지지 않을 울림을 남깁니다. 조용필의 음악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마이클은 힙합 아티스트이자 프로듀서인 퍼렐 윌리엄스를 만났다. 그는 조용필의 곡 모나리자를 소개했다. 낮과 일렉트로닉의 조화가 돋보이는 곡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동안 퍼렐은 눈을 빛내며 리듬에 맞춰 손가락을 움직였다. 음악이 끝난 후 퍼렐은 웃으며 말했다. 이건 진짜 놀라운데. 이런 사운드는 80년대에도 미국에서는 꽤 실험적이었어. 한국의 한 가수가 이렇게 대담한 시도를 했다니. 그는 분명히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야. 특히 기타 리프와 곡의 전개 방식이 굉장히 세련됐어. 이 곡은 지금도 충분히 현대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 퍼렐은 마이클에게 조용필의 음악적 접근 방식이 현대, K-팝이 어떻게 다양한 장르를 융합했는지 이해하는 데 큰 힌트를 준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K-팝의 뿌리야. 그의 음악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글로벌 음악과 완벽히 연결될 수 있어. 이러한 만남 이후 마이클은 조용필의 음악을 미국 청중들에게 직접 들려주기로 했다. 그는 뉴욕의 한 소규모 공연장에서 음악 애호가들을 초대해 조용필의 곡들을 틀었다. 음악이 흐르자 청중들은 낯설지만 강렬한 멜로디와 리듬에 점점 빠져들었다. 특히 단발머리가 흘러나오자 몇몇 젊은 관객들이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기 시작했고 곡이 끝난 후에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한 청중은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히 옛날 음악이 아니라 지금도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곡이에요. 어떻게 이런 아티스트를 이제야 알게 된 거죠? 마이클은 공연 후 청중들에게 조용필의 음악적 여정과 그의 곡이 한국에서 어떻게 사랑받았는지 설명했다. 관객들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의 음악이 단순히 한 시대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이클은 조용필의 음악이 미국에서 통할 가능성을 확신했다. 그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조용필의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가 K-팝의 뿌리로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아야 할 아티스트임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이 여정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조용필의 음악은 미국의 새로운 세대와 만나며 또 다른 울림을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큐멘터리 The King of K, The Story of Jo Young-pil이 PBS에서 방영되던 밤, 마이클 스미스는 조용필의 음악이 미국 대중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긴장과 설렘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방송은 밤 8시 프라임타임에 시작되었고 조용필의 삶과 음악적 여정을 따라가던 시청자들은 이내 놀라움과 감동에 휩싸였다. 조용필의 단발머리가 다큐멘터리 초반부에 울려 퍼지며 화면에 1980년대 한국의 모습을 비추었을 때 미국의 시청자들은 그 강렬한 비트와 감각적인 리듬에 매료되었다. 그러나 진짜 반응은 그의 발라드 곡 친구여와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가 소개된 순간 폭발했다. 노래에 담긴 깊은 감정과 보편적인 메시지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다큐멘터리가 끝난 직후 PBS 웹사이트는 감상평으로 폭주했다. 한 시청자는 이렇게 적었다. 조용필이라는 이름은 오늘 처음 들었지만 그의 음악은 내 삶 속 깊은 곳에 있던 기억을 끄집어낸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마법 같은 힘이 있다. 꼭 내 이야기를 대신 노래하는 것 같다. SNS에서는 조용필 신드롬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트위터에서는 조 영필이라는 이름이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다. 특히 틱톡에서는 젊은 사용자들이 단발머리의 디스코 리듬에 맞춰 댄스 챌린지를 시작하며 그 열기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다. 틱톡에서 한 17세 소년이 올린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는 조용필의 단발머리에 맞춰 춤을 추며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이 노래를 이제야 알았을까? 이건 1980년대에 만들어진 음악이 아니야. 지금도 완벽히 통할 만큼 멋지다. 유튜브에서도 조용필의 음악 영상 조회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다큐멘터리에 소개된 곡들은 다시 듣기 열풍을 일으켰다. 댓글창에는 이런 아티스트를 왜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한 시청자는 댓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친구여를 듣고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다. 음악이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조용필 덕분에 알게 되었다. 방송 이후 미국 전역에서 조용필 팬클럽이 다시 부활했다.
특히 1980년대 조용필의 노래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 이민자 세대와 그들의 자녀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모임이 급속히 늘어났다.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결성된 조스 리바이벌 팬클럽은 2주 만에 회원 수가 5,000명을 넘어섰다. 팬클럽 회장인 50대 한인 이민자 스티브 김은 이렇게 말했다. 어릴 적 한국에서 들었던 조용필의 노래가 이렇게 다시 사랑받는 걸 보니 감격스럽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젊은 세대도 그의 음악을 정말로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건 그의 음악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 팬클럽의 활동은 단순히 조용필의 음악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영어로 번역해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미국 대중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했다. 일부 팬들은 그의 노래를 현대적인 리믹스 버전으로 제작해 새롭게 해석하기도 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조용필의 음악은 미국 음악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브루노 마스는 자신의 트위터에 모나리자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조용필의 음악은 진짜다. 이 곡에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힘이 있다. 팝디바 아델은 인터뷰에서 다큐멘터리를 봤다며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가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밝혔다. 그의 목소리는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어요. 저는 그의 노래를 들으며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퀸시 존스는 조용필의 음악을 미국 청중들에게 더 알리기 위해 직접 나섰다. 그는 자신의 레이블에서 조용필의 노래를 재해석한 앨범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조용필은 단지 한국의 전설이 아니라 세계적인 음악 유산이다라는 그의 선언은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조용필의 음악은 단지 다시 사랑받는데 그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그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와 음악 앨범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조용필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문화적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마이클 스미스는 이 모든 반응을 보며 감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조용필은 단순히 한국의 음악가가 아닙니다. 그는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예술가입니다. 그의 음악이 가진 진정성과 감동이 미국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그의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릴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4년 다큐멘터리 The King of K, The Story of 조용필이 방영된 지 몇 달이 지난 후에도 조용필 신드롬은 미국 전역에서 계속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조용필은 고령의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직접 미국을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음악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팬들은 그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용필과 그의 음악을 기념하고자 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조용필의 팬들은 그에게 팬레터를 보내기 시작했다.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심지어 작은 마을에서도 팬들의 편지는 끊임없이 한국으로 날아들었다. 편지에는 조용필의 음악이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 그의 노래가 어떻게 마음에 위로와 영감을 주었는지가 담겨 있었다. 한 30대 여성은 이렇게 적었다. 저는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보고 친구여를 처음 들었을 때 아버지께서 그 노래를 즐겨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제 아버지와 함께 당신의 노래를 들으며 추억을 나누고 있습니다. 당신의 음악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또 다른 편지는 17세 고등학생의 글이었다. 단발머리를 듣고 나서 한국 음악에 관심이 생겼고 그 노래를 틱톡에서 춤으로 표현해봤어요. 친구들도 저와 함께 춤을 추며 즐겼어요. 당신의 음악은 세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도 다가왔어요. 조용필은 매니저를 통해 이 편지들을 받아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진심은 저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부른 노래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팬들의 열정은 단순히 편지로 끝나지 않았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는 조용필의 음악을 기념하는 특별 콘서트가 열렸다. 이 콘서트는 조용필과 함께한 우리의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고 그의 대표곡들이 아마추어와 전문 뮤지션들에 의해 재해석되었다. 무대에서는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로 변주된 그의 음악이 연주되었다. 80년대 스타일로 복원된 단발머리의 디스코 리듬은 관객들을 열광케 했고 어쿠스틱 기타로 연주된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눈물을 자아냈다. 콘서트를 기획한 40대 한인 이세 엘리엇 김은 이렇게 말했다. 조용필님은 저희 부모님의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이지만 그의 음악은 우리 세대에게도 깊은 공감을 줍니다. 이 콘서트는 단지 추억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음악이 앞으로도 계속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콘서트는 대성황을 이뤘고 이는 곧 여러 도시로 확산되었다.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비슷한 기념 공연이 열렸고 이 모든 수익금은 한국과 미국의 어린 음악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되었다. 또한 한 유튜버가 주최한 조용필 노래 부르기 챌린지는 전 세계의 팬들에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챌린지는 참가자들이 조용필의 노래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불러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어느 날 한 젊은 힙합 아티스트가 모나리자를 랩과 일렉트로닉 비트로 재해석한 영상이 업로드되었다. 이 영상은 단숨에 5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조용필의 음악이 여전히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경연대회 최종 우승자는 14세 소녀였다. 그녀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를 피아노 연주와 함께 부르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수상소감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용필님의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너무 깊어서 놀랐어요. 저는 그의 음악이 저를 위로해준 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필의 음악은 이제 미국 전역에서 단순한 추억이 아닌 문화적 다리로 자리 잡았다. 팬들은 그의 음악이 가진 보편적인 감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했다. 그리고 그의 노래는 새로운 세대의 손에서 다시 태어나며 전 세계로 퍼져갔다. 마이클 스미스는 조용필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당신의 목소리는 더 이상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음악은 시대를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 다시금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조용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무대에 설 수 없지만 여러분이 제 음악을 계속 불러주고 사랑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래는 부르는 사람에게서 계속 살아가니까요. 조용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그의 노래는 세대를 넘어 새로운 울림을 만들어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